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언어이의 이재빈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리트 역대급으로 어려운 불리트였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추리논증도 작년에 비해서 살짝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언어 이해가 어려워진 정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23학년도가 상당히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23학년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들어가셨을 텐데 24학년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이 체감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대 가장 평균이 낮았던 리트 언어 이해 시험인 2021학년도 그 정도 평균 수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제 표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24학년도 리트 언어 이해가 역대 언어 이해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언어 이해라고 하는 시험이 새로운 이제 분기점, 새로운 메타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이 사실은 이제 언어 이해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 기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1학년도에 정점을 찍고 약간은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24학년도에서 갑자기 확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가 새로운 메타를 형성하는 새로운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성적을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은 개수 기준으로 했을 때 2024학년도 맞은 개수에서 2개에서 2개 반 정도를 더하시면은 아마 2023학년도 맞은 개수랑 비슷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제 생각에는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수를 이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생각하셔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 강사가 그냥 시험이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에 때문에 이 시험이 어려워졌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언어 이해라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출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약간은 걱정이 들었던 게 올해 지원자가 이제 3,000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전혀 이제 생소한 그러한 학문 분야에서 이제 출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각 학문 분야에서 출제되는 지문의 개수를 다르게 조정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 각 학문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두 지문, 인문학 두 지문, 사회과학 두 지문, 철학 두 지문, 그리고 앞이랑 뒤에서 법학 두 지문이 나오는 그 학문적인 출제 분량 자체는 올해 시험에서도 굉장히 칼같이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과학이라던가 법학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전혀 이제 기존까지와 달랐던 생소한 학문 분야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나 생명과학이라던가 아니면 법학에서는 법철학이나 법제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철학사, 현대철학 한 지문씩, 그리고 정치학, 경제학 한 지문씩 나오고 문학도 문학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그러한 이제 기존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언어 이해 시험이 2019년에 이제 30문제 시스템으로 개편화된 이후에 각 학문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 틀 자체는, 형식적인 틀 자체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수강생 입장과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입장에서 이것을 연구해보지 않은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개별 지문들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킬러다, 그 지문만 보고서는 특정 지문이 엄청나게 극악 난이도로 킬러다라고 싶은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지문 자체는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지문들이 만만한 지문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난이도를 보통 상중하 그리고 킬러 같은 경우는 극상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하라고 분류할 만한 지문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준다거나 우리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선지 구성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문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이러한 학문 분야의 형식이 지켜지긴 했지만 역대 언어 이해와는 확연히 다른 2024학년도 언어 이해만의
어떠한 이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그래서 평균이 2021학년도 수준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계량적인 지문, 특히 이제 계산적인 지문의 비중이 사실은 2023학년도에서도 2022학년도에 비해서 계량적인 지문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제가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주목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학년도에서는 계량적인 지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면서 약간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 언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의 난이도가 이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리 논증에 비해서도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의 운영적인 부분이라던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 지문 같은 경우가 2022학년도와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출제진 분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신 것이 인문학 지문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졌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인문학 지문의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언어이에 출제된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문 자체의 난이도만 본다라고 한다면 2022학년도의 마지막 지문이었던 칸트의 외면성 명제 지문이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칸트 철학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반복적으로 리트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소재이기 때문에 리트 기출을 열심히 공부했다던가 아니면 뭐 정업 명령이라던가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인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소재적으로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크게 리트 언어 이해 지문은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형 지문, 논증형 지문, 그리고 계량형 지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논증형 지문의 비중, 논증적인 성격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2023학년도에도 논증적인 성격의 지문이 이제 많이, 한 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없었던 그런 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논증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지문이 정보형 지문, 여러 학자들 사이의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각 관점들의 정보를 처리해 줘야 되는, 제가 이제 흔히 학설 비교형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문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형식 논리학이라던가 기호화 방법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이 단 한 지문도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저희 정규 강의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형식 논리학이라던가 이러한 기호화 방법론 같은 경우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시험은 언어 이해가 아니라 추리 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9년에 법전혁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이 출제, 언어 이해라고 하는 시험을 개편하는 취지 자체를 언어 이해를 확실히 추리 논증과 구별되는 영역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만들겠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 보기 문항이 추리 논증스럽게 느껴진 그러한 보기 문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문 자체에서 뭔가 어떠한 기호화된 도구로 환원시켜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추리 논증과 다른 언어 이해 고유의 그러한 지문적인 특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이 왜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냐, 왜 어려웠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제 난이도를 분류한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난이도를 상이라고 분류한 그러한 어려운 지문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주로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도 이제 생명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보기가, 저도 이런 경우도 사실 처음 봐가지고 저도 정말 황당했는데, 보기에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실험 결과를 분석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보기 문제, 저는 이걸 마치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킬러 문제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보기 문항을 무려 2개나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역대 기출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기 문항을 2개로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은 편집 구성이 약간 달라진 부분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렵게 내려고 출제진들이 기를 쓴 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생명과학이 뒷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저는 사실 마지막 지문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어렵긴 했는데 법학과 분들은 사실 마지막 지문을 조금 쉽게 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문도 특히 30번 문제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주로 이제 앞부분이 다 상이 몰려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학과 경제학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꼈기 때문에 중이라고 분류를 했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회과학이라던가 계량적인 학문에 약하신 분들은 이 지문도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해봐서 아는데 단순히 이러한 지문이나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있지만 이 문제를
구성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똑같은 걸 내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난이도나 올리고 평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문의 구성 순서부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려운 지문이 앞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랬어요. 2023학년도는 사실은 APC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지문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빠르게 풀어나가면서 뒷부분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갑자기 어려운 지문들이 몰빵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수강생분들도 많으셨고, 처음에 이렇게 풀다 보면은 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면서 풀게 되는데 앞부분에 풀었는데도 이미 시간이 초과했다. 한 지문당 7분을 계산했는데도 시간이 초과했다 이러면은 뒷부분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계산이나 내가 풀려고 했던 모의고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습했던 그러한 페이스들이 다 말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뒤에 지문이 쉬워졌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제가 난이도 하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약간은 쉬어갈 수 있고 거저갈 수 있는 지문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절대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구성적으로도 출제진들이 이제 응시생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평균을 깎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은 악마적인 그러한 출제진의 의도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몰아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시험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2023학년도 시험에 굉장히 특기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기 문항도 굉장히 까다로워진 것이 맞고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의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가 거의 거저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저주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도 보기 문제가 3점이고 앞에 문제가 2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 자체는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가 전체 이제 세 문제 세트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경우도 사실 원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를 만만히 보면 안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그래도 이제 리트라고 하는 그 지문이 핵심적인 주제적인 부분이 있고 그 주제적인 부분이나 큰 틀, 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뭔가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선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 우리가 굳이 막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읽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선지 자체를 명확하게 풀 수가 있었던, 그래서 지문의 내용만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과거 기출에서 그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문항에서는 사실 확인 선지가 매우 세부적으로 치사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실 확인 지문 자체도 어려웠지만 사실 확인 선지를 진짜 치사하게 냈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해를 했으면 사실은 사실 확인 선지를 풀었을 때 다시 안 보고도 많은 기출들은 풀 수가 있었는데 올해 시험은 이러한 사실 확인 문제조차도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끔 굉장히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치사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치불일치식으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되 한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그런 식의 함정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방식이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스키밍 읽기라고 해가지고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건너뛰면서 전체적인 큰 구조만 파악을 하면서 큰 그림만 파악하면서 읽은 다음에 이렇게 선지의 세부적인 부분은 그 일부 세부적인 선지가 나오면 그때 확인하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스키밍 읽기,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능 국어 같은 시험에는 굉장히 잘 먹히고 과거 쉬운 지문에서는 일부 지문에서 먹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의 읽기를 한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에서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정말 첫 번째 문제를 대충 큰 틀만 읽고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은 틀릴 수밖에 없게끔 정말 그 오답 선지를 세밀하고 치사하고 그 지문에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러한 치사한 선지들이 앞부분에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트 언어 이해라고 하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가 그냥 사실 확인 문제가 아니죠. 그냥 사실 확인 문제가 아니라 추론형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문제 형식이, 발문 형식이 분명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기본적인 선지 자체가 추론을 담고 있는 선지들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추론형 사실 확인 선지들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딱 1대1 대응식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지문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식별자냐 비식별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게 지문에 딱 써있는 게 아니라 식별자나 비식별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유출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흔히 선지 플레이라고 하죠. 선지 간의 구성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문제의 내용을 이해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꼼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꼼수들을 이제 출제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인지 그런 식의 이제 어떠한 기술적인 풀이 방식이 이제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의존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헤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를 앞으로는 올해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사실 확인 선지를 굉장히 세밀하고 치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담아가는 식의 독해가 앞으로 좀 더 요구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만 파악하면서 스키밍식으로 구조만 파악하면서 읽는 방식은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를 다 날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어렴풋이 강조를 했던 건데 올해는 더 확신이 들었던 게 계량적인 지문. 우리가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안 나오고 도표나 이러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산적인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량적인 지문, 계산적인 지문의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이해뿐만이 아니라 추리 논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고, 굉장히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강조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랑 추리에서 둘 다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출제진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점이 사실은 언제냐면 2023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3학년도에 법전협의 이제 출제위원장님이 교체가 되셨었거든요. 저는 아마 근데 그 교체 대신 그 출제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학 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계량적인 사고나 계산적인 사고에 관련된 부분의 평가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언어와, 물론 이때 언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언어를 비교해 보시면 두 개는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22학년도 언어 같은 경우는 인문 언어적으로 어렵게 구성된 지문들이 중심으로 난이도를 높였죠. 특히 이제 가장 어려웠던 21학년도와 24학년도가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데, 2021학년도에서 어려웠던 지문들은 가라타니 고진의 풍경론이라던가 이슬람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유교의 귀신 개념이라던가 이런 지문들은 굉장히 인문 언어적으로 우리가 까다롭게 만들었던 그러한 지문이었던 반면에 2023학년도, 4학년도도 물론 인문적인 지문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계량적인 지문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전체 10지문 중에 최소한 4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름은 우리가 언어이해라서 이것이 언어 인문적인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추리 논증 못지않게 전체 지문에서보다 절반 이상이 사실은 계량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러한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에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가 언어 인문적인 부분, 인문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을 반쪽짜리로밖에 준비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적인 지문,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계량적인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지문, K-익명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지문이 데이터과학 지문이었죠. 그때 데이터과학 지문은 제가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했던 소재고, 과거 기출에서도 2021학년도에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2022학년도에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지문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문들, 분명히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2022학년도 지문은 분명히 계량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언어 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답이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언어 논리적이었고, 보기 문제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계산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해보는 것이 포인트였지, 계산적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데이터과학 지문은 어떠냐? 4번 문제는 그래도 이제 풀만했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5번 문제와 6번 문제 같은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계량적인 추론을 요구했고, 거의 추리 논증의 수리 퀴즈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인 머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5번 문제도 사실은 추론하는 게 K를 높이고 낮추고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계량적인 변수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K 익명성에서 K라고 하는 변수와 이제 마지막 단락 뒷부분에 나오는 레코드의 잔존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다른 단락에 분리되어 있는 계량적인 변수인데 그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계량적인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왔던 이 표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각각 K 값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럼 K 값이 최소한 뭐 2가 있고 4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계량적인 추론이 맞아 떨어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 방식 자체가 사실은 어떻다, 이제 굉장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여태까지 기출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계량적인 추론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정치학도 완전히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계량 정치학, 계량 연구 쪽으로 나왔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경제학 박사를 하는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경제학 지문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치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치학 지문인데 사실 이제 계량 연구 쪽에서는 뭐 정치학이랑 정치학이랑 워낙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고 방식 자체도 뭐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학 용어죠. 이 투표 참여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도 우리가 계량적인 변수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들 뭐 양의 값을 갖는다, 뭐라면은 뭐일 것이다, 요 문제부터 사실은 이거에 전에 있었던 8번 문제도 다 어떤 거였냐면은 계량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 가장 또 특기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 직접적인 수치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일부 내긴 했지만 이것은 약간 기출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스타일에서는 약간의 우리가 그 계량적인 변수 사이에 움직이는 방향이라던가 구체적인 값이 딱 어떤 값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뭐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계량적인 추론을 요구했던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한 부분들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경제학 지문에서 보기 문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값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식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웠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의 보기 문제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생명과학 이 보기 문제에서 그 정도로 어려운 보기 문제는 사실은 손에 꼽습니다. 도표나 이런 실험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고, 그렇고도 상상이 당황한 게 원래 이제 국룰이 그거잖아요. 두 문제 내고 보기 문제 하나, 그게 국룰인데 세 문제 중에 보기 문제가 두 문제였어요. 실험 해석을 두 문제를 줬다? 이거는 저도 형식을 보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피셋의 자료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한 킬러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러한 이과적인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피셋의 자료 해석과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생명과학에서 그러한 이제 킬러 문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계량적인 추론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연습용으로 제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 들었을 만큼 정말 이제 모든 지문 전체적으로 계량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쪽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살짝 요리한 점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메타가 바뀐 이상은 이런 식의 부분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자료를 이제 내년 시즌 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이제 타고난 피지컬이 정말 중요하구나, 타고난 능력치가 중요한 거지 이제 뭐 머리나 타고난 독해력 이런 부분들이 전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다릅니다. 사실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이 10지문이 이제 70분 안에 푸는 시험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기출을 풀 때 시간 안에 10지문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풀었을 때 시간이 한 10분이나 조금 더 이제 쉬운 회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남았던 차도 있었고, 그래서 10지문을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시간 안에 10지문을 푸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10지문을, 이 2024학년도 언어이해 10지문을 시간 안에 정확히 다 읽고 이해해서 푸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에 있어도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신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17,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올해 시험에서는 10지문을 다 풀려고 목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보다는 자신이 강한 8지문, 9지문에 집중한 수험생들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봤을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풀 문제는 풀고 못 풀 문제는 빨리 판단해서 버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4, 5, 6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6번 문제가 사실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신 분들은 5번까지 풀고 6번을 그냥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운영적인 부분들이 중요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은 이제 피셋 같은 그러한 과목들이 이러한 운영적인 부분들이 좌우하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셋 강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운영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정말 타고난 독해력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상승된 독해력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뭐 기술적인 부분, 뭘 풀어야 될지 판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난이도가 나오면 정말 저도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실전적인 그러한 판단 능력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타고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과거 정도의 난이도였으면은 정말 이런 사례들이 많았죠. 이제 전설적으로 뭐 이제 나는 뭐 리트 기출도 안 풀어보고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일체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시험장에 가서 봤는데 최상위권을 찍었다, 그래서 리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고난 머리로 보는 시험이다, 이런 식의 사실은 전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로 난이도가 나오면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그러한 수험적인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시험을 절대로 목표하는 바만큼 잘 볼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험적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험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느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이기도 하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문 같은 지문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어요. 5번, 6번도 굉장히 빨리 풀었고, 오히려 저는 4번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식별자인가 비식별자인가 이게 헷갈렸는데, 저는 반대로 10번째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고 30번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느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수험생들이랑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법학과 친구들은 10번째 지문이 가장 쉬운 질문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 만약에 타고난 독해력이 전부다라고 한다, 우리가 독해력이 전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10번째 지문도 그 수험생분들만큼 쉽게 느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규律법적인 증명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러한 학문적인 성향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학문적인 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학문 분야에서 그 소재들이 출제되는 수준이 해가 갈수록, 특히 2024학년도에서 굉장히 심었는데 그 학문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문 분야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나오면 정말 배경지식 없이도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학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이 학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위 레벨이 가버리면 그 현장에서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풀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게, 특히 이 철학사 지문을 보시면, 아니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이데아, 이제 동굴의 비유죠. 이제 태양을 가지고 하는 그 이데아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부분들 전혀 설명도 안 해주고, 이데아는 그냥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를 전제라도 하는 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문이 전개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데아를 당연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러한 걸 읽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하냔 말이죠. 플라톤을 데려다 놔도 이거는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냐면은 타고난 독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입될 여지가 제한적이고, 수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학생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선방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로스쿨에 가기에 충분한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물론 나는 공부를 하기를 정말 싫고 나는 그냥 탁월한 능력치로 승부하는 그런 시험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오히려 2024학년도가 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더 안 좋은 소리일 수가 있고, 오히려 나는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하더라도 이 시험을 수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3학년도와 24학년도에서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충격이 커졌겠지만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문학 지문이 사실은 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문학 지문 자체가 사실은 엄청 어려웠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그 출제 경향이 상당히 크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2023학년도가 평균이 올라가고 쉽게 느끼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사실은 소재적으로 좀 연속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철학 두 지문과 이제 역사학 지문들이 사실은 출제되는 방식이 이제 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굉장히 유사했어요. 일단은 역사학도 굉장히 비슷하게 여러 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구성으로 나왔고 문제 구성도 굉장히 비슷했고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도 해겔이 2연속으로 나왔죠. 심리 철학이 2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구성 자체도 같은 분이 출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출제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 철학사에서 고대 철학 플라톤 나왔죠. 중세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학에서 칸트 헤겔만 나왔는데 중세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낯설었을 것이고 현대 철학 같은 경우도 2019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심리 철학입니다. 근데 뭐가 나왔다? 메타윤리학이 나왔어요. 이 메타윤리학 흉이 등장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도덕 명제에 대한 진리값이라던가 도덕 명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현대철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심리철학과 메타윤리학인데 그 메타윤리학 쪽에서 일부러 심리철학을 비껴가서 출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역사학에서 이제 박세당의 이제 예송변이라고 하는 고전 지문을 그대로 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기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낯선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그리 전개되는 방식이나 사고 방식 자체는 그렇게 이제 뭐 낯선 것은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소재적으로 굉장히 낯섦을 느끼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겔 2연속, 심리철학 2연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굉장한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뭐 중세철학이나 메타윤리학이나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재적인 부분에서 낯섦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역사학 지문도 사실은 20년도, 21학년도가 2년 연속으로 고전 지문이 나왔었다가 22, 23학년도에 파시즘 지문과 미국사학 지문은 사실은 그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시즘 지문을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2023학년도에 미국사학 지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그러한 지문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전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2023학년도가 살짝 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리트 언어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학설 비교형 지문들이 사실은 2023학년도에는 한 지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학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정보량 처리를 해야 될 게 증가하기 때문에 학자가 한 명 정도 나오는 그러한 것보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는 더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설 비교형 지문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최소한 3지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논증적인 성격의 지문이 사실은 2023학년도에서도 이제 한 지문밖에 없었긴 했는데 식물인간과 도덕적 고려라고 하는 2023학년도 지문이 논증적인 성격이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현상적 의식이라던가 감흥력 사이의 관계를 뭐 필요충분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뭐 비판 문제를 우리가 기호화시켜서 푼다던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23학년도가 아니라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문학 지문들이 모두 여러 명의 학자들이 전개가 되는 학설 비교형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적이고 형식 논리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 논리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언어 이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추리 논증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언어 이해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다시 한번 보여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지문, 이제 진리에 대한 서양 철학사의 다양한 관점 지문도 플라톤도 그 안에서의 그 책마다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가 이 관점들이 어떻게 계승되고 비판적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문 문학 언어의 진실성 같은 경우도 고전적 관점, 실증주의 관점, 리처즈가 중심학자였고 그 이후의 관점과 저자의 관점식으로 구성이 되었었고 아홉 번째 지문인 도덕 명제에 대한 흉의 관점, 이것도 전형적인 메타윤리학 논문의 구성인데 과거 철학자의 관점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창반 얄립 입장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사례로 안
가져왔지만 예송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송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그 글쓴이인 박세당의 입장이 있고 보기 문제에서 또 보기의 제3의 관점을 비교해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정보량 처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까지도 굉장히 까다롭게 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수강생 분들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은 낯설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상한 주제들이 사실은 이번 2024학년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적중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 이제 모든 시험이든 강사분들이 출제 적중 이러면 너무 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모든 지문을 제가 다 출제를 하고 그 모든 지문들을 제가 다 일일이 논문들을 연구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제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출제된 내용들이 이번 2024학년도 이 언어이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나온 부분들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사실은 비슷하게 언급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4가지 지문 전체 10지문 중에 4가지 지문이 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했던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세 번째 지문이었던 이 계량 정치학에서 나오는 투표 참여 방정식 그래서 R은 P 곱하기 B 더하기 S 빼기 C 그래서 DCOC가 이제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인데요. 이게 투표 참여 방정식이라고 하는 정치학의 계량 정치학의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한 것인데 저는 이제 작년에 APC 효과가 나온 거 보고 그동안 정치 철학이 나오다가 정치학이 계량 정치학으로 나온 거는 이거는 계량 연구를 전공하시는 분이 출제진에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 파이널 모의고사 1회에 이 투표 참여 방정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같은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뭐 모든 내용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 문장 그대로 같은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뭐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이 비용을 더 낮게 체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문의 내용은 제 파이널 모의고사 1회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비용을 더 여유롭게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철학사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낯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겔이 2연속 나왔는데 해겔이 3연속 나올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학이 굉장히 낯선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파이널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사 책을 리트 준비하시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양 중세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고 칸트가 근대 철학을 대표한다면 중세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고 어느 서양 철학사 책을 읽어보더라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칸트 못지않은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동안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칸트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죠. 이 질문에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칸트 철학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칸트 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이성 비판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냐면 제 하프 모의고사 기본 하프 모의고사 3회에서 정확하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방식이 무한소급으로 하는 논증이고 전자는 현상계에 속하며 후자는 물자체의 세계에 속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성의 어떠한 주관성에 의한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보시면 무한으로 소급되는 존재의 배우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한소급의 논리가 두 가지 물자체 이제 지문에서는 사물자체라고 나왔고 현상계와 물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주관성의 착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기본 하프 모의고사 3회에서 정확히 그대로 출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학에서 문학 언어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었는데 거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문학과 역사학의 차이 문학 같은 경우는 개연적인 사건을 다루고 역사학은 우연적인 사건을 다룬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배경지식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 기본 강의 자료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이것이 허구냐 진실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그것도 사실은 2번인가 가량 언급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소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지문에서 소설이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다루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현대철학도 저는 심리철학이 안 나올 것이라고 제가 파이널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렸죠. 심리철학이 과연 3연속 나올까 2년 연속으로 나왔는데 3연속으로 나올까 그렇다면은 심리철학이 안 나오면 현대철학에서는 어디서 나올 거냐 메타윤리학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도덕 명제가
진리값을 가지고 있냐,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휴메 관점을 정서주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한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이나 거짓일 수 없고 진리값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서주의자 입장의 해석인데, 그것이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2회에 출제했던 도덕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서주의의 관점에서 참 혹은 거짓의 진리값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진리값은 감정 상태에 따라 유동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가 똑같이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구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도덕 명제에 대한 그 예전의 철학자인 휴메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그 이후에 현대 철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파이널 모의고사 3회에 보면 이 메타윤리학에서 그러니까 로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흉과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의 학자인데, 도덕 명제에 대한 로크의 관점을 소개시켜주고, 그 이후에 현대 철학자들이 이 도덕 명제에 대한 로크의 관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지문이 있는데, 지문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앞부분에 흉, 로크 나오고 해석, 세 가지 현대 철학자 해석, 세 가지 현대 철학자 나오는 해석이 제 모의고사랑 이 지문이 완벽하게 구성이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뤄진 흉도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리트 기출에서 흉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저는 흉은 칸트 못지않게 중요한 철학자다, 배경지식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모든 문항을 출제한 해커스 전국 모의고사 3회에서 흉에 대한 이제 칸트와 흉에 대한 그러한 지문을 출제했었는데, 제 파이널에서도 사실은 이제 흉이 나왔었죠, 2회에서. 그럼 흉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행위라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다 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가 맥킨타이어의 해석에서 흉의 정서에 관해서 논의할 때 사회적 규칙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문이 제가 일치를 한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이것은 일치를 했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 법철학에서 나오는 뭐 흠결이라던가 외부 내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데이터 과학도 제 무료로 공개했던 무료 모의고사에서도 데이터 과학 2번이나 출제했고, 파이널에서 3번이나 출제했고, 그리고 외부 효과 설명드렸고, 제가 저만큼 파이널 모의고사에 고전 지문이 높았던 그러한 이제 강사가 없었는데요. 고전도 사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20, 21이 2년 연속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전도 제가 많이 연습시켜드렸고, 이 법제학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법, 형법 이런 걸 대놓고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로스쿨생 분들도 반수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민법, 형법, 배경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최대한 마이너한 분야에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소재들이,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마이너하지가 않은데요. 과학은 사실 이제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과학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기 때문에 과학은 좀 그런 걸 덜 신경 쓰는데, 다른 모든 학문들은 정말 마이너한 분야에서 굉장히 출제함으로써 배경지식에 대한 영향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제학에서 내면은 국제법에서 내지 않을까, 국제법이 상당히 마이너한 분야라는 것을 이제 법조인 지인들로부터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9회 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 마지막 지문에 국제법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거기 나오는 보기 문제도 사실은 제가 낸 것보다 더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연습을 시켜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2024학년도가 어렵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다, 예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 언어이해를 보고 이걸 어떻게 도덕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맞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 이제 오펜하우어라고 하는 영화가 곧 개봉을 하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인데, 뭐 오펜하이어 그 영화를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리트 언어이해 분명히 어려워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죠. 2019년에 언어이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2019년 기출 보시면 웃음이 나올 겁니다. 아니 이게 어렵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2019년에 언어이해가 나왔을 때 당시의 반응을 찾아보시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풀고 어떻게 준비하냐,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죠? 지금 보니까 쉬운 지문이죠. 사실은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예전에는 정말 최근의 수능 국어보다 저는 더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창기의 리트는 지금의 수능 국어보다도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독해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리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트가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2024학년도와 4학년도의 체감적인 차이가 또 그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밖에 없고, 아니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 그것을 준비할 방법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준비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저도 다음 시험 때까지 그 찾아낼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벌써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피셋이나 피셋의 자료 해석이나 생명과 킬러 문항에서 나오는 그러한 계량적인 사고들을 연습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취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량적인 사고 능력이라던가 도표 분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준비를 하려고 앞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총평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이 계실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잘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이제 20개를 넘기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큰 폭으로 점수를 상승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14개에서 작년 14개에서 20개로 상승하신 분들도 있고, 23개가 아니라 23개가 맞네요. 23개를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기를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더 잘 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생각한 것보다 채점했을 때 더 많이 틀리니까, 틀릴 거라고 안 생각한 거를 틀리고 이러니까, 분명히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본 건데도 침울하게 카톡을 약간 보내주셨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선방하신 분들도 침울하신데 사실은 만족하지 못한 점수를 거두신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말 기분이 굉장히 이제 참담한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왜냐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이 저희는 이제 수험생이고, 출제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내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이상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고, 저는 사실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법학 적성과 뭐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적 장벽을 뚫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제 원하시는 그러한 법조인이 되시고 법학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게 지금의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도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는 답을 찾아내야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숙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 총평을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뭐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024학년도 언어 이해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커스 로스쿨 언어 이해 이재빈 강사였고요. 이번에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고 치르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